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린입니다. 네, 예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린 씨는 지금은 뭐 젊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서 할머니가 될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두렵고 좀 걱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곱게 늙지 않았을까봐 두렵고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내 몸을 내가 가누지 못해서 가족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게 가장 겁나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좀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요양병원, 요양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병원, 요양원 관계자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호동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정말 좋으시잖아요. 네, 정말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인상이. 네. 자,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일반 기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뒤늦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2005년에 인천에 있는 예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는 요양원 2곳의 대표와 요양병원의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들었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쪽으로 일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1975년생인데요. 한때는 1975년생이 저주받은 세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능 첫 세대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학력고사를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수능을 준비한 그런 세대고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우리나라 최대 경제 위기였던 IMF 사태가 터지면서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세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취업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운이 좋게도 모 기업의 계열사에 2000년도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또 지금처럼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6일제 근무 시대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일요일 하루 쉬는 그런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 회사를 다녀서 정년퇴직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또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중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아마 처자식이 없어서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라면서 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라는 분야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한번 공부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이제 그냥 무턱대고 응시를 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네네. 그게 그냥 합격이 돼서 네. 이 길이 나한테 열려 있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사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아닌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 생각한 것보다 너무 돈을 못 벌더라고요. 예, 제가 2004년도에 퇴사할 때 제 기억에 연봉이 한 3,100, 3,2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004년도니까 뭐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당시 같은 연차에 사회복지사 급여가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 네.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겠다. 굉장히 솔직하세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또 하게 됐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 이 제도나 방향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요양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쪽 분야가 너의 적성에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잘 찾아봐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곧 초고령화 시대가 오겠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일을 찾다가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일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진짜 적성에도 맞고, 또 보람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한번 제 일생을 걸어봐야겠다 이게 생각이 들어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요양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영업 방침 등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말자.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업은 사업이지만 네. 이거를 하나의 사업의 대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이에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동란과 이 사회의 모든 격동을 진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고생하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해준 그런 토대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있어서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수입을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하면은 이제 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시대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1세대들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사실은 집에서 모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집에서 모시는 게 또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되고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집에서 모시게 될 경우에 주 보호자, 그러니까 자녀분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어르신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시거든요. 맞아요. 그에 적절한 이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고 내가 나중에 노후를 보내고 내 임종을 맞이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사자거나 또 뭐 이렇게 보호자분, 가족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요양병원이라는 그 병원의 업태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연도가 1994년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이제 산재 환자라던가 아니면 결핵 환자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 진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양병원을 이용을 하셨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 분, 두 분 요양병원을 이용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르신도 좋지만 보호자들이 너무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어떤 분들이 와야 되는지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2010년도에 정부하고 국회에서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분들이 오는 곳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예, 그게 예. 이제 의료법 시행규칙 36조에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인성 질환자가 있는 분, 두 번째가 만성 질환자, 네. 그 세 번째가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이렇게 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건데 이제 상해나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는 뇌경색 환자를 예를 들면 예. 부모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병원에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네.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2차 뇌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 24시간 잘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네. 그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기에 너무 불안해지겠죠. 집에는 그렇죠. 24시간 관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관찰을 하더라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응급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사님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뭐 노인성 질환자,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요양병원의 이제 기능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일반 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뇌경색 환자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붙여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경색이 왔을 때 회복이 가능한 기간을 6개월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럼 6개월 기간 내에는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 그 치료 비용이 일반 비용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일반 요양병원을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적절한 이 재활의 기능, 재활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보호자도 힘들지만 환자도 되게 힘들거든요. 환자는 자기가 멀쩡히 걸어다니던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되면 힘들고, 보호자는 멀쩡하던 분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수발을 들어야 되면 수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돈을 줘서 붙여드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부모님을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기능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재활병원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의학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들을 해요. 힘든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그 고비용을 내면서 재활병원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집으로 모시기에는 이제 불안한 단계. 네. 그리고 생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일 때 이제 일반 요양병원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일반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경색 이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게 어느 개선이 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쭉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간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일반 요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 있고, 그렇죠. 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인데 약으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위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도 어르신 분들 못지않게 가장 고민하는 게 비만, 그렇죠. 탈모,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또 치매, 예. 여기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고령의 시니어분들이 언젠가는 이거 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점점. 자, 그래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가장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에 적합한지 어떤 검사를 좀 먼저 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바로 찾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거쳐서 오거든요. 그 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위 많은 검사를 합니다, 이미. 네. 정확한 진단명과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증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다 지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검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오실 때 와가지고 또 검사를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자료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입원하시기 전에 다니시던 병원에 아니면 입원하시던 병원에 네. 주치의 선생님의 의사소견서를 꼭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 그에 적합한 치료라든가 처치라든가 치료, 간병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검사들은 입원하시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뭐 소변이라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입원 중에 계속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죠. 네, 입원하게 되면 보통 어떤 치료나 케어를 받게 되나요?
요양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가장 틀린 점은 네. 간병인이 상주하느냐, 상주하지 않느냐. 그렇겠죠. 가 틀리고 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틀립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 일반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의료진이 오전, 오후 두 번에 거친 이제 순회 진료를 하고 또 간호사들이 24시간 관찰, 의료적 처치를 하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기능의 그 유지나 회복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간병인이 생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케어를 받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현대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 치매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뭐 탈모, 비만 이런 걸 얘기했는데 시니어 분들은 치매가 가장 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치매 환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저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할 수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네. 저희 병원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경증의 치매만 입원할 수 있고 중증의 치매 중에서는 와상 상태여서 문제 행동을 할 수 없는 분들만 계세요. 이 병실이 1인실이 아니고 이제 다인실, 6인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증의 치매여서 문제 행동을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계실 수 없고 네. 경증이어서 그냥 가벼운 문제 행동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할 수 없는 중증의 와상 분들만 병원에 계시고요. 네. 나머지 이제 치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으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환자분들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예.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에 이제 남죠. 네, 많은 분들이 남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는 이제 병실에 계속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를 볼 때마다 연시 막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머리에 조아리시면서 그런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분 참 예쁜 치매가 오셨구나.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예쁜 치매가 오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에도 반복하고 3일째도 반복하고 4일째도 반복하고 계속 그 고맙다는 얘기를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치매가 오셨지?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뭐가 저한테 이렇게 고마우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멀쩡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몸을 못 쓰시는 분이었는데 상체에 조금만 이제 쓸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자기가 이제 몸을 못 쓰게 되면서 이제 기저귀를 이제 차게 되잖아요. 기저귀를 차게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방에다가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옆에 뭐 주먹밥이 됐던 아니면 김밥이 됐던 한 손으로 식사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차려놓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침에 이제 그 생리 활동을 좀 하게 되잖아요. 뭐 이제 소변을 본다든지, 그렇죠. 대변을 본다든지. 근데 이제 기저귀 찬 채로 소변하고 대변을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그 급급한 느낌일 거예요. 아마 기저귀 안 쳐보셔가지고 모르실 건데. 굉장히 이게 아직은 뭔가 이렇게 그 급급한 느낌일 건데 그 상태가 이제 시간이 쭉 가는 거죠.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너무 배가 고파져서 자기가 그 기저귀를 찬 채로 이제 그 주먹밥이 됐던 김밥이 됐던 그거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자기가 너무 약간 수치스럽고 괴로웠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예뻐했던 손자 손녀들은 방에서 냄새 난다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기저귀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 병원에 오시고 나서는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이 제공이 되고 네. 또 시기적절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줘서 너무나 쾌적하게 네. 지금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 천국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고맙다고 네. 얘기하셨던 분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예쁜 치매가 아니고 예. 정말 예의가 바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어떠셨어요, 좀 기분이? 너무 그때 이제 초창기여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불편함 없이 해드리는 게 내가 진짜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가끔 이제 제 지인들이 네. 저한테 은근슬쩍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디 그렇죠.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느냐. 네. 그래서 내심 야 니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지인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제 방배동이잖아요. 네. 방배동에 있는 지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일단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모셔라.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불과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그때는 집에서 30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곳으로 모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거리가 멀어지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주 찾아뵙는다 생각하더라도 1시간만 지나도 1시간 거리만 되더라도 연애하는 연인이 헤어지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1시간의 거리를 면회를 위해서 찾아뵙는다? 그럼 왕복 2시간이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회를 하고 그러면 3시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게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시다가 3개월에 한 번이 됐다가 네. 6개월에 한 번이 됐다가 1년에 한 번이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만 찾아뵙는. 그러면 또 이 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오매불망 내 자식이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리시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들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모셔서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곳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네. 국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병원에 인증을 해주는데 그 인증을 통과한 곳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동현 대표님하고 이제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요양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또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헷갈려도 하시는데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법의 제도 안에 있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의 제도 아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작업실 이런 인력들이 필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요양원은 그런 의료 인력이 필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뭐 간호 인력만 이제 필수이고 그 외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그 인력이 필수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이제 간병인이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간병비가 이제 비급여예요. 별도로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 요양원은 진료비가 별도로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제도 안에 있는 간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와서 간병인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서 현재는 이제 뭐 조선족이라든가 아니면 고려인, 심지어는 무슨 뭐 베트남 뭐 이런 인력들이 와서 지금 간병인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는다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런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양로원이라고 이런 것들이 좀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곳곳에 있어서 요즘은 참 듣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IMF를 지나가면서 이제 사회 생활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 평생 직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년에 실직을 하시게 되고 힘든 세월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일에 겪지 않게끔 전문직을 시켜야겠다. 이런 이제 하고 아니면 공무원을 시켜야겠다. 이런 열풍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존에도 우리가 공부열이 약한 나라가 아닌데 이제 더 이제 공부열이 엄청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게 되잖아요. 비용이 두 군데에 이제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부모님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갔다가 네. 놓고 옵니다. 캐나다에 가서 놓고 오고 아이고. 제주도에 가서 놓고 오고 막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무리가 되니까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이거는 더 이상 개인에게 부모님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져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제정할 때, 근데 아무나 요양원에 가게 하면 안 돼. 이건 누구나 무분별하게 너무 이용하면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국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래서 나온 제도가 그 등급 제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등급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요양원이 이제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이제 입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양 보호가 필요한데 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될지 이런 분들이 참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다 있어요. 네. 거기를 방문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단 가셔서. 그렇죠. 네. 예. 방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팩스로 접수를 해도 되고요. 네. 요새는 모바일 앱도 있어서 그걸 그렇죠.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이제 판정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등급 조사 요원이 나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각종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맞는 등급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그 안에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그 시설이나 재가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에도 등급이 나눠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등급이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는 이제 재가 등급, 시설 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설 등급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같은 시설을 요양원을 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재가 등급은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그다음에 뭐 단기 보호처럼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드리는 재가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재가 시설이라고 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요양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네. 4등급, 5등급은 이제 재가센터, 재가시설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급을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호동현 대표님은 이렇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앞서서는 또 이렇게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신 네. 뭐 그런 어르신도 계셨고 좀 그러면서 또 보람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네. 또 어떤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뭐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죠. 그러실 것 이제 같아요. 사연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고, 근데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약간 특이 행동하신 분들 아니면 특이했던 보호자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 환자분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네.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지나오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65세 된 이제 뇌경색 환자분이었는데 그분은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자기 직계 보호자가 없고 네. 자기의 친남동생이 자기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한 10몇 년을 이제 부양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분이 저희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 동생분이 저희한테 입소하면서 그랬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 형이
자기를 찾지 않게 좀 해달라.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됐는데 네. 아이고. 그 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매주 한 번씩 찾아오던 자기 동생이 안 오니까 계속 이제 전화를 하고 왜 안 오냐 하는데 동생은 그때 코로나 시국에는 면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드디어 동생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아주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상황 설명을 하고 이 동생분이 근데 동생분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동생은 가족이 있잖아요. 네. 자기 부인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기의 그 형을 모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형이 너무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니까 이거 꼭 모셔가야겠다 했던 그 환자분이 좀 기억에 남고요. 보호자 중에는 좀 재밌었던 이제 보호자가 있었는데 보호자 중에서요. 네. 자기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계속 약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라고. 네? 왜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올해 윤달이 꼈는데 이 윤달 낀 달에 꼭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뭐 아마 그분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사주를 보셨던지 아니면 뭔가 적으셨던지 했을 때 네,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근무할 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친아들 맞나? 친딸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오셔가지고 자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뭐 이게 친딸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이거 인간의 탈을 쓴 뭐 짐승인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긴 병에 뭐 효부, 효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옛말이 틀린 게 아니고 네. 6개월 정도 모시면 굉장한 효부, 효자입니다. 집에서 6개월 정도 모셨다면. 네. 1년 모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게 예전처럼 이렇게 좋은 미덕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서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요양원이 참 가족분들의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요양원에선 어르신들의 일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은 법적으로 네. 생활실, 그러니까 병실이 법적으로 4인 이하로만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시려면 비급여, 차액을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대부분 3인실 또는 4인실로 병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일종의 단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뭐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점등 시간, 소등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에도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거실은 24시간 활동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꾸며놨거든요. 대부분 이제 점등 시간이 6시 반 정도에 이제 점등을 해서 네. 7시 20분에서 한 8시 20분 정도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뭐 원예 치료라든가 미술, 음악, 웃음, 체육 이와 같은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서 매일 오전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하거나 적적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이제 점심은 11시 50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네네네네. 점심을 하시고 나서 또 오후에 일정의 휴식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개인 개별 활동, 여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끔. 그건 자유예요. 자유지만 반강제적으로 예.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네. 그냥 병실에만 있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밖으로 유도해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것도 불가하다. 그러면 이제 병실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실내에서 프로그램 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건 이제 원예 활동을 되게 제일 좋아하세요. 네. 이 원예라는 게 이런 이제 꽃 같은 거를 꽃꽂이 하듯이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꼭 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물질을 이렇게 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저희는 지금 시설에서 그 물고기하고 네. 오. 인꼬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네. 물고기 밥을 주면 물고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네. 그리고 인꼬도 이렇게 손에 그 모이를 올려주면 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와서 모이를 먹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이 동물 이런 거 좀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어떤 정서에도요. 아, 그럼요. 네.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는 케어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케어를 받기만 하는 입장인데 이 동물들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자기가 케어를 해주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의 많은 케이스들을 봐오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그러니까 21세기형 효도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20세기하고 21세기의 효도형을 제가 구분을 하자면 네. 20세기는 청개구리형의 효도가 필요하고 21세기에는 나무꾼형의 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재밌는데요. 청개구리와 나무꾼. 예. 그렇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청개구리 얘기를 아마 많이 좀 들으셨을 네. 거예요. 예, 청개구리가 하도 엄마 말 반대로만 행동을 해가지고 네. 네.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은 개울가에다 묻을까봐 얘야 내가 죽으면 나를 꼭 개울가에 묻어주렴 네. 라고 하니까 하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청개구리가 너무 슬퍼가지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라도 내가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진짜로 개울가에다 무덤을 해놓고 나니 비가 오면 개울가가 불어나니까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슬퍼서 운다는 게 이제 청개구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 엄마 말 잘 듣고 어버이 살아실제 효도해라. 그렇죠. 이런 약간 개념의 이제 효도 이야기라면 나무꾼 이야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이제 A라는 고을에 되게 소문난 효자 나무꾼이 있었어요. 네. 그 홀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면서 나무로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었는데, 진짜 눈물겹게 이제 효도를 진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을의 그 효자에 대한 칭찬이 이제 자자했어요. 자기도 내심 뿌듯이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임금님이 야 우리나라 최고 제1의 효자를 뽑자라는 이제 공고가 나서 네. 그 고을에서 그 A라는 나무꾼을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무꾼은 내심 나만큼 이렇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분명히 우리나라 제1의 효자로 뽑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옆에 B 고을의 B 나무꾼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로 뽑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라는 나무꾼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한번 가서 배우러 가야겠다. 그래서 B 고을의 나무꾼에 있는 집에 몰래 숨어서 이제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봤는데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해갖고 와서 그 침상에 딱 앉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어 이렇게 뛰어나서 그러니까 B라는 나무꾼이 엄마 물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 하면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갖다 주고 네. 그래서 물을 이제 B라는 나무꾼 물을 마시고 나더니 엄마 발 딱 이러니까 또 그 엄마가 또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아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이제 씻겨주는 씻겨주고.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숨어서 지켜보던 그 A라는 나무꾼이 예. 너무 화가 난 거죠. 야, 저게 무슨 우리나라 제1의 효자야. 그러니까요.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내가 저놈을 혼쭐 내줘야겠다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뛰쳐나왔는데 예. 갑자기 그 B라는 나무꾼이 예. 혹시 옆에 A 고을 A 나무꾼이 아니십니까? 예.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옆에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A라는 나무꾼이 제가 A라는 나무꾼이 소문을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나무하고 왔을 때 제가 시원하게 목을 축이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시고 제 이 더러워진 발을 자기가 손수 씻겨주는 거를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불효인 거 알면서도
저희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듣고 A라는 나무꾼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그러니까 20세기는 저희가 약간 주입식된 효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은 꼭 모셔야 된다. 부모님한테 이런 거 해드려야 된다. 뭐 효도 관광 꼭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약간 주입식된 이런 효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21세기는 좀 약간 개개인적으로 맞게끔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찾아서 그거를 해드리는 게 21세기형 효도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무조건 잘하는 거보다 맞아요. 뭐 잘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좀 물, 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물, 발 이거는 좀, 좀 어쨌든 그렇네요. 네. 아니 우리 호동이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그 요양시설 프로그램에 대표님의 이 만담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야말로 나무꾼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넣으세요. 네. 적적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양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의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익의 창출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창출은 약간 옆으로 놓고 진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신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노화가 돼서 이 요양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올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요양원을 만들자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시설을, 요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 견에 있는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은 갈 만한 곳이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운영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정책 차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뭐 잘 되고 있지만 뭔가 그래도 좀 아쉽거나 좀 개선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걱정했던 게 무분별한 이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자리 잡기 전까지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빨리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등급제라는 걸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이 노인 요양 보험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요즘 많은 이렇게 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노인에 대한 독거 노인에 대한 고독사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렇죠. 요양원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양원을 가고 싶어 해서 가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필요를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 독거 노인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면 몸이 굉장히 어르신 분들은 급격히 노쇠 쇠약화가 되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냥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이제 건강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면 최소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신청하고 났을 때 한 2번은 돌아가실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냥 누구나 이용하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줘도 사실 요양원에 가고 싶어서 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생각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편하게 좀 마음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꼭 뭐 거기 가면 내가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보다도 좀 더 건강하게 또 고칠 수 있는 건 좀 더 고치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지만 80세부터는 뭐 사는 게 아니다. 뭐 아파도 누워있는 시간도 많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좀 더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또 이 삶을 이렇게
조용히 마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좀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생과 성장, 노화와 죽음 이 네 단계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이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편안한 노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또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편안한 노후가 아닌 불편한 몸이 됐을 때 노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좀 꺼려하고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준비한다고 좀 그렇지만 생각도 별로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노후는 요양원에서 보내겠구나 생각하고 있고 제 임종,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임종하는 단계에서도 내가 요양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구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칠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의 준비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런 단계들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보니까 요즘은 요양원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조금은 변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어떤 점에서 제가 2005년도부터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랑은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모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불효자구나 이런 자책을 많이 하는 보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들은 또 내 자식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이런데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정착이 돼서 지금은 어느 요양원 좋은 요양병원을 찾아서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요양병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호동현 대표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앞으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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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